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이론 쪽이 이어질 텐데, 지난 시간에는 그 경제이론에서 가장 기초인 수요 이론들 쭉 설명했는데, 이제 그 수요 이론이 부동산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경우 수요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 88페이지 부동산 수요해서 설명드렸는데, 자, 수요 개념은 지난주에 쭉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반자와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 수요의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88페이지 하단에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또 출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그 위에 참고를 보면 임대료와 같이 그랬는데, 자, 그 수요법칙에서 보니까 가격 효과 또는 수요법칙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동산 분석에서는 가격 대신에 임대료를 그 주요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자, 부동산 시장은 매매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시장도 있거든요.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료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가치 또는 가격 대신에 임대료를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임대료의 유형을 보면 거기 보니까 이제 귀속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토지에 대한 임대료면 토지 임대료고 주택에 대한 임대료면 주택 임대료일 텐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 있죠. 이것이 이제 지불 임대료예요. 이것이 일반적 임대료인데, 부동산의 경우 그 일반적 임대료 말고도 귀속 임대료도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되는 거냐면, 자,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씩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50만 원이 바로 지불 임대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가주택의 경우에는 내 집을 내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때? 임대료가 지불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줬다면 50만 원 임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50만 원 임대료를 지불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직접 이용해버리니까 지불되는 임대료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단순히 나에게 스스로에게 계산되는 귀속되는 임대료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실제 지불되지는 않지만 계산된 임대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줬으면 50만 원 벌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임대하지 않고 내가 직접 이용하니까 지불되지는 않지만 계산되는 임대료로 어때요? 표현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름해서 귀속 임대료라고 한다 해서 그 의미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는 부동산의 경우는 가격 대신에 임대료를 주요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부동산 수요의 특징을 보세요. 중요한 거 첫 번째, 이건 아주 중요하고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해서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일반자에 비해서 가격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집을 하나 살려면 어때요? 5년 계획, 10년 계획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금도 넣고 적금도 넣고 해서 이렇게 해서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워낙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2번, 일반자의 수요는 일회성에 그치나 부동산은 이미 수요된 기존의 수요량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장의 공급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수요는 비소멸성 수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받을 때는, 살 때는 뭐가 되고 소비자가 되지만 이걸 다시 팔 때는 뭐가 되는 것이고 공급자가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소비자, 공급자가 계속 순환 과정이 있다. 완전히 소비자, 공급자가 완전히 구별되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만 딱 잡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차별화된 수요 유형이 일반적이다. 부동산마다 다 개별적인 특성이 다르니까 수요층도 각각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죠. 그렇게 해서 차별화되어 있는 수요 유형이 일반적이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 부동산 수요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전문 지식이 많이 요구된다. 자, 일반재화는 예를 들어 옷을 산다 그러면 어때? 디자인 맞고 몸에 맞으면 사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또 투자 수익성도 분석해야 되죠. 이것이 이른바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복잡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구매 절차에 있어서도
일반 재화는 다른 특수한 방법에 쓰인다. 일반 재화는 시장에 가서 물건 보고 마음에 들면 대금 지불하고 물건 인도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절차가 좀 복잡하고 또 중간에 누가 개입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중개사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복잡하다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는 직접 수요가 되기보다는 생산자와 같이 소비자의 수요에서 파생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파생수요라고 한다. 자, 그랬는데 그 옆 페이지 보시면 89페이지 보시면 수요의 유형별 분류해서 뭐 신규 수요, 교체 수요, 개축 수요, 재축 수요, 단독 수요, 지분 수요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돼. 어려운 거 아니니까 쭉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을 첼비도 참고해 보시면 본원적 수요와 아이고 자, 이렇게 잠깐 보면 수요가 크게 두 가지 본원적 수요가 있고 파생 수요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직접 수요라고 하고 이것을 간접 수요 그래요. 보통 본원적 수요는 최종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되는 것이고 파생 수요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가령 빵과 밀가루를 봐요. 그럼 빵은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밀가루는 빵의 생산 요소죠. 그럼 우리가 먹는 것은 어때요? 빵을 드세요? 밀가루를 퍼드세요? 빵 드시잖아. 그러면 빵이 바로 뭐가 되고 최종 소비재이고 밀가루가 바로 빵의 생산 요소거든요. 그러면 빵에 대한 수요는 바로 본원적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덩달아서 빵의 생산 요소인 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파생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밀가루 즉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파생 수요라고 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확인했으면 자, 보통 토지라는 재화는 물론 최종 소비재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 요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토지에 대한 수요는 토지로부터 만들어진 생산물의 수요에 의해서 파생되는 특징이 있어서 파생 수요의 성격을 많이 갖는다. 가령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의 생산 요소인 택지, 토지 수요가 파생되죠.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본원적 수요, 토지 수요가 파생 수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그래서 토지가 생산 요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파생 수요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토지에 대한 수요가 다 파생 수요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토지가 최종 소비재로 이용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토지에 대한 수요가 바로 본원적 수요도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조심할 것은 토지에 대한 수요가 무조건 다 파생수요가 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가 생산 요소로 이용될 때는 파생수요이지만 최종 소비재로 이용되는 경우는 본원적 수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조심해서 의미를 파악해 두시면 되고 다른 용어들은 그대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마지막 90페이지 올라가서 부동산 수요의 증가요인 감소요인 이건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어느 경우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어느 경우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냐 이걸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표로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이론과 더불어서 부동산 수요의 특징 중심으로 설명드렸고 이어서 이제 부동산의 공급 이론 봐요. 자, 아까 수요는 지난 시간에 수요는 사는 쪽 입장이었는데 이제 공급은 파는 쪽 입장이죠. 용 한번 볼까요? 공급이란 supply, 공급이란 90페이지 중간쯤에 있네요. 어떤 재화의 가격 순에서 생산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 밑에 뭐 최대 수량, 최소한의 공급 가격 이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거기다 목숨 걸지 말고 기본적인 개념만 어떤 재화의 가격 순에 대응해서 판매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자 이것도 그러면 풀어보니까 공급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랬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급도 일정한 기간이 주어져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유량 개념 그래요. 플로우 유량 개념 기간 개념.
자,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전량이라 그랬거든요. 스탁해서 전량 개념인데, 자, 그거에 대한 구분은 좀 이따 뒤에 설명드릴 것이고, 일단 기간이 주어져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량 개념이고, 두 번째, 어떤 재화의 가격성에 대응해서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랬잖아요. 이것은 실제 판매한 것이 아니고 판매하려고 의도한다는 의미에서 사전적 개념. 의도만 있다는 의미에서 사전적 개념이고, 의도와 더불어서 판매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게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미리 확보하거나 아니면 확보할 수 있는 공급, 판매 능력이 있는 공급, 이것을 이름해서 유효 공급 그래요. 판매 능력이 있는 공급, 이것을 유효 공급 그런다. 이렇게 해서 의미만 다 구분해 두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요가 사는 쪽 입장에 반해서 이것은 어때요? 파는 쪽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좀 촌스러워도 파는 쪽 써놓으시면 돼요. 의미는 똑같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유량 개념이고 의도만 한다는 의미에서 사전적 개념이고, 의도와 더불어서 판매 능력이 있는 공급, 이것을 유효 공급이라고 한다. 자, 공급의 의미는 여기까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함수, 이것은 공급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수학적 공식인 함수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X라는 재화의 supply 공급 quantity 양은, F는 함수 기호죠. 함수 관계에 있다. 무엇과 함수 관계에 있냐 봤더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과 함수 관계에 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떤 X라는 재화의 공급량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 변할 수 있고, 또 생산 요소 가격이나 이거 생산비죠. 또 기술 수준, 아니면 뭐 공급자의 기대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공급량이 결정된다. 즉 공급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하는 것을 수학적 공식인 함수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니까, 함수로 이해하지 말고 그냥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많이 있구나 하고 머릿속에 인식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공급 결정 요인 중에서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전혀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다 라고 전제하고,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을 공급법칙 그래요.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것이 공급법칙. 지난 시간에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수요법칙이었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 그럼 그랬을 때 통상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본다면 가격과 공급량 어떤 관계다? 비례 함수, 비례 함수다. 즉 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면 자, 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냐? 지난 시간에 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왜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냐 하는 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냐? 간단해요. 자, 어떤 재화가 여러분 갖고 있는 책이 가격이 만약에 3만 원이었다 그러면 공급량이 이만큼 했었는데, 가격이 막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올라간 만큼 이익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수익이 감소하니까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즉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에 있다. 이것이 바로 공급법칙이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이 수요법칙이었는데, 이제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이 공급법칙이더라. 그러면 이 공급법칙을 똑같이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보자. 자, 이것은 이제 가격이 두 개 있고, 부동산을 분석할 때는 가격 대신에 아까 뭘로 쓴다? 임대료를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까 수요법칙에서 수요량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공급량이 되겠지요. 공급량.
마찬가지 위로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밑으로 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공급량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급량이 증가 왼쪽으로 갈수록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면 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가 비례관계에 있다. 자, 수요법칙을 설명할 때 하나 다 했지만 이제 원리만 알면 되니까 공급의 경우는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공급곡선의 형태는 이렇게 우상향의 형태가 된다. 그러면 우상향의 형태의 의미를 잠깐 보세요. 가격이 이만큼, 가격이 P0일 때는 공급량은 이만큼 Q0였고 가격이 P1으로 상승하면 공급량은 Q1으로 증가하고 상승하니까 증가.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한 것이네요. 그리고 가격이 P2로 하락하니까 공급량은 Q2로 감소했네. 그럼 이 점이 이 점으로 된 것이네요. 그러면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쭉 연결했더니 선이 되는데 그 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더라. 오른쪽 갈수록 위로 올라가더라. 즉 우상향의 형태가 되더라.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요법칙에서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우하향의 모양이었잖아요. 즉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것이었는데 반대로 공급의 경우에는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는 공급곡선 우상향의 형태가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급법칙, 공급곡선 비례관계.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급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가격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서도 공급량이 변할 수가 있도록 가령 가격은 똑같은 상태에서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어때요?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고 생산비가 절감돼서 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해서 생산비가 절감되면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서도 얼마든지 공급량이 변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그래프상에서 또 어떻게 표시되는가를 한번 보자. 자, 그러면 가격이 P0일 때 공급량은 Q0였었는데 가격은 전혀 변화가 없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혁신되고 생산비가 절감되면서 공급 물량이 이만큼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하는 것이네. 똑같은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해서 공급량이 감소했으면 이 점이 이 점이지만 똑같은 가격에서도 공급량이 변했다는 것은 이 점이 똑같은 가격에서 이 점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격에서도 같은 비율로 다른 가격에서도 같은 비율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하는 것이고 반대로 가격이 P0일 때 공급량이 Q0였던 것이 기술이 퇴보되고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해서 공급량이 이만큼으로 감소했다.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서 공급량이 이만큼 했던 것이 이만큼으로 감소하면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하는 것이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격에서도 같은 비율로 변한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급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연결하기를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공급 교정 중에서 다른 거 일정하고 가격이 변하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경우에는 공급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름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공급량의 변화 그러고 반대로 동일한 가격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격에서 가격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가격 똑같잖아요. 이런 가격에서 불구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서 생산비가 절감되고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했다.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요. 반대로 생산료 가격이 상승하고 기술이 퇴비되면서 공급량이 감소했다.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공급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급고선 자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이걸 이름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해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공급 결정 요인 중에서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경우는 공급량의 변화고
가격 이외에 다른 면에서 공급량이 변하는 경우는 공급구선 자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해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개념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공급의 변화의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구선이 우측 이동하는 것이고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구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수요도 볼까요? 수요는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하향의 형태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다만 우하향의 형태냐 우상향의 형태냐 이것만 구분 틀을 딱 잡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개념 구분했는데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가격 하나지만 공급의 변화 요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걸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은 91페이지, 92페이지 그리고 93페이지 상단 그림까지 설명된 것이고 그 하단에 이제 어느 경우 공급이 증가하고 어느 경우 공급이 감소하냐 하는 걸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요 셋만 나머지는요 저 같이 그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끝이거든요. 자 가령 똑같은 가격에서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어때요? 기술 혁신되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 기술이 투입되면 공급이 감소되잖아요. 또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해서 생산비가 절감되면 공급이 증가,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해서 생산비가 상승하면 공급인 증가, 금방 되잖아요. 그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요거 이자율. 자,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투자가 위축이 되면서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이고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자금이 풍부하다는 것이고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경제 논리로 본 것이고 부동산으로 잠깐 해석해 보시면 자, 부동산을 만약에 이제 공급한다는 것은 뭐 땅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아파트나 이런 걸 개발해서 공급한다고 봐요. 그러면 아파트를 개발해서 공급하는데 개발하려면 개발 자금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개발 자금을 대출받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건축대부예요. 그러면 개발 자금을 대출받는데 이자가 비싸면 그만큼 개발 비용이 그만큼 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지. 생산비가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고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생산비가 절감되면서 공급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자에 따라서 어느 경우 공급이 증가하고 감소하냐 하는 거 잘 정리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먼저 공급자의 가격 예상. 여기서 포인트는 예상이에요. 예상.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앞으로 가격이 상승이 예상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은 가격은 변화없는데 앞으로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 어때요?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얼른 팔아요? 아니면 좀 기다려봐요? 당연히 기다리겠지. 오른 다음에 팔려고. 따라서 아직은 안 올라갔으니까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당장 공급이 감소해요. 반대로 가격 하락 예상되면 내리기 전에 얼른 팔아야 되죠. 털고 나가야 되죠. 따라서 당장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면에서 대체제. 자, 지난 시간에 수요면에서 대체제는 예를 들어서 요 두 가지. 이거 사냐, 이거 소비하냐, 이거 소비하냐. 또 커피와 커피가 아니죠. 사이다와 콜라. 그럼 콜라를 마시냐, 사이다를 마시냐. 그랬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사이다를 팔아먹냐, 콜라를 팔아먹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하면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를 아니 부동산을 개발하는 개발회사 사장님이신데 아파트를 개발하냐 아니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개발할 수 있냐? 그럼 이것도 개발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대안적 상품이에요. 이게 공급면의 대체제예요. 그러면 이것의 공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묻는데 요 당의 재화의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면 대체제죠.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공급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잖아. 재밌으니까. 그러면 당의 재화 아파트 공급이 어떻게 돼요? 유축되겠지?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 버리면 그 대체재를 공급하면서 당의 재화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고 반대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이거 재미가 없다는 얘기잖아. 하락하면.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당의 재화 공급이 어떻게 되고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많이 헷갈리고 여러분들 틀리기 쉽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수요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소비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구분이 어렵지 않은데 이 공급의 경우는 입장을 빨리 안 바꿔 놔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응? 이럴 때는 공급 이름을 할 때는 여러분들 회사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그걸 공급하면서 당해제의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고 대안적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대안이 별 재미없으니까 하던 거나 잘하자 그래서 당해제의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느 경우 공급이 증가냐 감소냐 구분하되 다른 것은 어렵지 않은데 요 세 가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고 또 시험에 나오면 틀리기 쉽기 때문에 이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93페이지 쭉 나와서 내용이 생산요소 가격, 기술 수준의 변화, 다른 재와 쭉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94페이지 보시면 넘어가서 어느 경우 또 부동산의 경우 공급이 증가하고 어느 경우 공급이 감소하냐 해서 공급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 틀을 잡아뒀는데 참고로 쭉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 마찬가지. 자 시장에는 개별 공급자 기업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랬을 때 그 개별 공급자 한 사람 한 기업 이 기업의 공급을 개별 공급이라고 하고 이걸 수평적으로 전부 합한 것이 시장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똑같이 보시면 저기 제일 밑에 그래프 한번 볼까요? 기업 A, 기업 B 있는데 A라는 기업은 가격이 200원일 때 공급량이 3개, 100원이면 2개 됐네. 근데 B는 가격이 200원이면 공급량이 4개, 가격이 100원이면 공급량이 3개거든요. 근데 이걸 합해놓으니까 시장 전체죠? 그러면 시장에 기업이 둘만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시장 전체 공급은 가격이 200원이면 공급량이 몇 개예요? A 3개, B 4개에서 합해서 7개가 되는 것이고, 가격이 100원이면 A 2개, B 3개 합해서 5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장 전체 공급은 개별 공급을 수평적으로 전부 합한 것이다. 그대로 합한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래프를 보니까 개별 공급자의 공급 곡선보다는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다. 이 말은 시장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의미만 간단하게 확인.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거 아니고 또 복잡한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의미만 정확하게 확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장에서는 기업이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한 개별 공급자 하나하나의 공급을 개별 공급이라고 하고 이걸 수평으로 전부 합한 것이 시장 공급이 되는데 개별 공급에 비해서 시장 공급이 더 탄력적이어서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다. 거기까지만 딱 잡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이론까지 확인했는데 이것도 포인트는 이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특히 어느 경우 공급이 증가하고 어느 경우 공급이 감소하느냐 하는 거 구분하는 것도 또 가장 구분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이론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부동산 공급의 개념에서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구분되어 있고 또 단기와 장기 구분되어 있는데 자,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끝나요. 자, 먼저 자, 부동산의 경우 토지를 중심으로 본다면 자, 토지의 경우에 토지라고 하는 재화는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어요. 수직이라는 것의 의미는 자, 그림을 보면 이게 공급량이고 가격 했을 때
수지라는 것의 의미는 자 공급법칙 일반적인 공급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해서 우상향이 돼야 맞잖아요. 근데 수지라는 것의 의미는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공급 물량은 변화가 없다. 왜?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자, 비탄력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탄력성의 기능을 확인하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고, 일단 물리적인 공급은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이건 물리적 공급이 되겠네. 근데 경제적 측면에서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의 모양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은 가격이 변하면서 공급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 자,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의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해서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 수직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밑에 이제 자 경제적 공급의 사례를 보니까 95페이지 하단에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에서 토지를 개발해서 택지를 조성한 후에 분양하면 그만큼 공급을 늘릴 수 있고 택지 공급이 늘릴 수 있잖아요. 또 토지 이용을 지표가해서 건물 높이를 높여가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고, 또 규제를 완화해서 또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고, 또 갖고 있는 부동산을 시장에 팔려고 내는 것도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임대부동산 임대는 얼마든지 토지 범위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공급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 이렇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서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할 수가 있다. 다시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서 물리적인 공급 우선은 수직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의 경제적 공급은 아까 기역에서 미음까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공급은 가능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도 공급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 공급은 물리적 공급이 아닌 경제적 공급을 의미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근데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단기와 장기의 차이가 있더라. 여러분들 96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수직의 공급 곡선은 물리적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고 우상향의 공급 곡선은 경제적 공급 곡선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경제적 공급의 경우에도 보니까 단기와 장기의 경우에 기울기가 달라지는데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단기와 장기 이게 너무 수직인가요? 이게 단기이고 이게 장기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상향의 모양을 하더라도 단기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단기에 비해서 보다 더 탄력적인 공급 조절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탄력적, 비탄력적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탄력성의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고 일단 포인트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는데 자, 그럼 왜 그러냐 봤더니 참 부동산의 경제적 공급은 통상은 어때요? 토지를 개발해서 그죠?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의 특히 토지의 개발은 단기에는 빨리빨리 공급량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왜? 부동산의 경우 개발을 잡을 때는, 즉 개발해서 공급할 때는 착공과 완공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계는 바로 공급량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에는 단기보다 더 어때요? 공급량을 조절해가 더 쉬워져서 보다 더 탄력적이 된다. 그래서 단기가 비탄력적, 장기가 더 탄력적이 된다.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에 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급 곡선의 형태는 우상향이고 근데 그 오른쪽의 그림에 보면 SA가 있고 SB가 있는데 SA가 기울기가 가파르고 B가 더 기울기가 완만한데 그럼 SA는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비탄력제라는 그 의미거든요. 이 말은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가격이 많이 변해도 공급량을 많이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장기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이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단기에는 경스도가 급해서 비탄력적이고 장기에는 보다 더 탄력적인데 그 이유가 단기에는 공급량을 조절해가
어렵지만 장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니까 얼마든지 공급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탄력적이 된다. 그 정도의 의미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마무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부동산 특히 토지는 부증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급량이 조절이 안 돼서 물리적인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의 개발을 통한 공급 등의 여러 가지 의미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해서 경제적 공급은 균리가 이렇게 우상향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이 공급 곡선의 우상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와 장기의 차이가 있는데 단기는 짧은 시간에는 착공 공급에 상당히 시차가 있다 보니까 단기는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장기에 비해서 비탄력적이지만 장기는 단기보다 훨씬 더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더 쉬워지면서 보다 더 탄력적이 된다 해서 단기보다 장기가 더 탄력적이 된다. 거기까지만 딱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죠. 굳이 다 이걸 암기하고 막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 정도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고 공급법칙의 흐름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공급 이론이 부동산의 경우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97페이지 5번에 쭉 나와 있죠. 쭉 한번 볼까요? 부동산의 속성인 공간성, 위치성으로 부동산의 공급은 공간의 공급이 되고 위치의 공급이 되는 성질을 갖는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토지는 생산 가능,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데 그 경제적 공급의 형태가 이렇게 공간의 공급이고 위치의 공급이 된다. 가령 자, 예를 들어서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공급한다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계속 어때 건물 높이를 높여서 새로운 공간이 계속 공급되는 거 맞죠? 이게 개발을 통한 공급이죠? 이게 공간의 공급이고 또 어떤 데가 원래는 농지였었는데 이걸 새롭게 택지로 개발해서 새로운 위치로 공급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위치의 공급. 결국은 공간의 공급이나 위치의 공급은 어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아닌 무슨 개발을 통한 경제적 공급인데 개발을 통한 경제적 공급의 형태가 이렇게 공간의 공급과 위치의 공급의 성격을 같이 갖는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 부동산의 특성인 부증성, 개별성으로 부동산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독점적 공급이 된다. 부증성 때문에 생산이 잘 안 돼요. 토지는 근본적 생산 안 되고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의 경제적 공급만 가능하면서 공급 조절이 가능하긴 하되 일반지에 비해서 빨리 생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비탄력적 공급이 되고 또 개별성으로 독점적 공급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자, 이것과 똑같은 집이 또 딴 데 있나요? 물리적 위치가 다 다르거든. 하다 보니까 개개의 부동산의 공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공급이 하나인 걸 뭐라 그래요? 독점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의 부동산의 공급이 독점적 공급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의 공급자에는 생산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도 포함된다. 자,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아까 앞에서 그랬죠. 부동산 수요는 살 때는 수요자지만 팔 때는 뭐가 된다? 공급자가 된다. 해서 부동산 수요는 비소멸성 수요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부동산의 공급자에는 새롭게 무슨 건설처럼 LG건설, 삼성물산 이런 것처럼 새롭게 개발해서 공급하는 생산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때는 뭐가 돼요? 또 공급자가 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자는 생산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도 팔 때는 공급자가 된다.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순환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일반 재고나 수요 공급자가 완전히 구분되지만 기업은 계속 생산만 하고 소비자는 계속 소비만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살 때는 뭐가 되고 소비자가 되고 다시 팔 때는 공급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해서 계속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급자에는 생산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의 소유자도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공급량은 가격이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증가할 뿐 무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자, 이것은 의미만 간단하게 자, 어떤 재화의 가격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책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책의 공급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이것을 공급을 증가시키다 보면 이곳의 원자재 값이 상승해 버려요. 왜? 이곳의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원자재 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이윤이 있으니까 공급을 늘리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어때요? 그만큼의 상승한 만큼 이익이 점점 줄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격 상승한 이익이 그 공급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생산비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는 것이지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거 썩 중요한 거 아니야. 갑자기 또 이거 듣는 순간 어때요? 머리가 또 뒤죽박죽되고 복잡해지죠? 그러면 복잡해지면 하지 말고 그냥 의미만 확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 가령 자, 이 옷의 가격이 상승해서 이건 공급량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왜 공급량이 증가하냐? 상승한 만큼 이익이 커지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12만 원 됐다. 그러면 2만 원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익이 많아지니까 공급을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이 원단 수요가 많아져요.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그래서 원단 값이나 인건비가 상승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원단 값이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그러면 자, 가격이 10만 원이었던 건 12만 원 상승하면서 2만 원 이익이 있었잖아요. 근데 공급량이 증가하는데 그 2만 원 이익이 증가한 만큼 또 원단 값이나 인건비가 상승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가격 상승한 만큼 이익을 잠식해버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급량을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가격 상승한 이익이 생산비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는 것이지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그리고 여기서 핵심 문제 1, 2, 3번이 가장 핵심이 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공급의 증가 요인과 부동산 공급의 감소 요인 어떤 것이 있는가 포인트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 쭉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량과 저량의 기초 개념 확인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하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